그러니까 이 권문세가의 사전, 그 다음에 사원전, 요것이 키입니다. 이걸 뺏어오는 것이 바로 혁명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족이 문제가 아닐까라고 선생님 얘기했던 걸 제가 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게 이 가라고 하는 거, 집안, 이게 농업 재생산 구조로서 맹자에 나오면 8구지가 뭐 5구지가 이러잖아요. 5명에서 8명으로 되어 있는 이 가가 두 가지 재생산 구조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경제적 재생산 구조예요. 이 단위로 해서 경제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을 계속 낼 수가 있어요. 더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생물학적인 재생산 구조입니다. 여기서 애를 데리고 애를 낳아야 돼요. 애 안 낳으면, 가족이 흩어지면 그럼 애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애가 안 나오면 이거는 당장 부세제도와 문제 생기고 이거는 당장 뭘 문제 생깁니다. 나라 입장에선 예? 군대예요. 이게 농민군 아닙니까 이게. 여기 아까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왜 병여전이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움직이는데 핵심적으로 두 개입니다. 군대와 재정이에요. 두 개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이 가가 없으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돌릴 것이냐.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전 몰수를 했던 겁니다. 이게 안정이 돼야 돼요. 이거는 옛날 맹자 때부터 조선시대 내내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 벗어나는 문제가 과연 나라에게서 있었는지 결국에 이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 해나가느냐 이것이 앞으로 조선조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짓는 가장 유력한 관전 포인트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조선조는 비교적 환관 정치를 막는데 성공을 한.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게 이 중국 역사를 보면 중국의 가장 큰 피해는 환관이거든요. 항상 이 말썽이라는 말썽을 부리는 이 공적 영역에서 말썽을 부리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종친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저기 한자를 어떻게 썼지? 아니 그냥 저기 환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근데 종치는 쉽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이 왕의 친척이라고 하는 조건, 이 생내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큼 큰 건 없습니다. 근데 조선조에 이 두 가지를 이 환관하고 이 종친을 정치에서 공적인 정치형에서 배제시킵니다. 이게 정리가 되는 게 흥미롭게 언제냐면 태종 때 정리가 됩니다. 태종 때 정리가 되는데 우리 잘 아는 이 태종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태자 붙이는 시호를 이거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당태종, 우리가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당태종이 있습니다. 안시성에 와가지고 깨지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당태종이 중국 황제 중에 최고의 황제입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홍문관이라고 하는 저 명칭이 있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집현전을 폐쇄시키고 난 다음에 성종 때 복설하잖아요. 다시 복설했을 때 그때 이름을 홍문관으로 짓는데 그 홍문관이 뭐냐면 당태종이 황제가 되기 전 지인왕으로 있을 때 미리 홍문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싱크탱크로 삼았습니다. 맨날 세미나하고 정책 논의하고 그러고서 황제가 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사람들 18문학사, 위징, 방현영 다 쟁쟁한 멤버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좀 험한 데도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종친하고 환관을
이때 이걸 하는데 제가 전거를 도대체 이걸 어디서 근거를 삼고 했을까를 이렇게 따져봤어요. 근데 텍스트 상으로는 사실 대학에도 안 나옵니다. 이런 논의가. 사서에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따져봤더니 그냥 쓰면 돼요? 예. 뜯는 게 아니고요. 지금 처음 써봐가지고 이런. 어디서 나오면 대학연의에 나옵니다. 이 진덕수가 편찬한 대학연의에 나와요. 대학연의는 대학의 강령들을 써놓고 그 밑에다가 역사적 사실들을 쭉 이렇게 배치한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인데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어려워서 이렇게 이 번역 자체가 어려워서 그럴 텐데 해야 됩니다. 이거. 요 텍스트가 태종 때부터 태종 때까지 태종이 몇 번 안 하는 걸로 나오지만 경연을 하면서 거의 태종이 빠졌던 텍스트입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진덕수가 이 공자 제자 주자 제자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종친하고 환관은 철저하게 이 공적 영역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왜 그런가? 이 둘이 국왕으로 하여금 이 살을 작동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존재들이야. 종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늘 보아오는 거죠. 이번에는 더 많이 봤는데 환관 플러스 여기에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보통 사료에는 그 부시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부는 후궁들이나 상궁들입니다. 시가 환관이죠. 그렇죠, 선생님? 네, 시가 환관으로 되죠. 이 부시인데 대표적으로 환관인데 환관은 왕하고 왕이 가장 그 자기의 사적인 영역을 다 컨트롤해 주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왕의 비서실이 승정원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침전에 들어가면 승정원의 승지가 그 당상반인 승지가 강령전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상소문이나 급한 국사를 이 내관한테 줘야 돼요. 그럼 내관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왕한테 갖다 줍니다. 정규 일과 시간에는 만나니까 상관이 없지만 끝나고 나서 벌어진 일, 특히 밤에 벌어지는 일은 내관이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잠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환관은 모든 걸 컨트롤합니다. 그 내시부의 상선 같은 경우에는 어른 대접받아요. 궁중 내에서. 그러니까 요 둘을 배제시켜 나가는 거. 기반으로 해서 그게 거의 정착이 되는 거는 태종 때고, 요게 좀 무너졌던 것이 세조 때 양녕대군이 들어오면서 이 종친들을 없잖아요. 세조가 자기 합리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누굴 끌어옵니까? 양평에 나갔던 양녕대군을 데려오잖아요. 종친에 그때 양녕이 제일 어른이었었고, 이러면서 자기 이제 합리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연산군 때 환관들이 좀 좋은 환관도 있죠. 그때 김처선이가 있었죠. 그리고 언제 또 그러면 광해군 때 또 내시하고 환관이 좀 득세했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조선 시대는 거의 생겨나질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좀 봐둬야 될 건데 이 종친들한테 정확히 녹봉을 줍니다. 참여 못하게 하는 대신 부마하고 종친들한테는 먹고 살 거 줄 테니까 넉넉히 줍니다. 이게 조금 주면 안 돼요. 이거 괜히 공사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주면 일 벌립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줘서 딴 생각 안 하고 놀고 먹게. 그래서 종친들이 대부분 문화계의 스폰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그림 잘 그리고 안평대군이나 이게 대군들이 이렇게 예술계 스폰서가 돼주고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관직도 주고 먹을 거 주고 대신 이 일은 참여하지 마라.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조정을 흔히 외조라고 나오면 조정 바깥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렇게 써요. 조정을 외조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적 영역이란 뜻입니다. 이때 외자가. 그래서 지금 이 정종실록에서 이 환관 문제를 끌어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이유가 이렇게 정치 질서 내에서 어떻게 공적인 질서들을 만들어 나갔나 하는 것들을 이게 이제 한 예로 보려고 지금 이제 여기 사료에. 그러니까는 그 태종이라는 사람은 그 매사가 그 사람의 그 좋은 점이라는 건 무슨 그 조순 선생이 너무 좀 가혹했다. 그렇게 너무 사람 많이 죽이지 않았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지만은 조선 역대 왕 중에서 자신의 어떤 사적인 행위를 떠나서 왕으로서의 자기의 행동이 앞으로 국가 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거를 매 순간 생각한 사람이다. 그것이 태종이라는 사람의 특이함이에요. 근데 조선 왕조에 태종을 닮은 왕은 난 한 사람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요놈이 앞으로 잘못할 거라든가 구조적으로 왕조의 유지에 불리한 어떠한 요소가 있다든가 어떠한 제도가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면은 제도를 고치든 사람을 죽이든 해서 그 조선 왕조의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환관 이런 문제도 그렇지만 그러기 때문에 비로소 세종이라는 사람의 정치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종은 자기 아버지가 해놓은 데 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태종만큼 그 구조적인 거를 조정을 못 해놨기 때문에 단종이 죽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뭐냐면 태종이라는 사람의 우리가 위대성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는 있겠지만은 자기 스승격이고 같이 저기 했던 정도전도 가차없이 죽이고 그 뒤로 계속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세종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는 세종에 의해서 찬란한 조선조의 문화의 기틀이 잡혔고 가장 위대한 유산인 한글이 창제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태종은 평가해야죠. 우리 한국 역사에서.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지난 시간에 우리 전에 경연했을 때 우리 집현전 좀 다뤘었지 않습니까? 그때 오셨던 분들이 계신 분. 그때 집현전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했지만 집현전이 세종 2년에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종이 죽어가지고 세종이 즉위한 게 아니잖아요. 선의한 겁니다. 18년에. 그러면서 병권을 자기가 계속 갖고 있죠. 이 태종이. 그것 때문에 사실 왕비인 심씨의 아버지 시몬이 죽는 거 아닙니까? 병권을 세종한테 넘겨주라는 말 한마디 비슷하게 했다가, 그러니까, 요게, 괜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뭐냐면, 세종 2년에 있었던 집현전도 이 흐름을 잘 보면, 조선 초부터 있었던, 건국 초부터 있었던 집현전 강화 방향이 있습니다. 그때 딱 생긴 게 아니고, 차근차근. 고려시대에는 이게 다 겸관이었습니다. 겸관이 뭔지 아시죠? 다른 임무 맡고 있는데 고1 하러 이제 잠깐 와서 세미나하고 가고 이러는 사람들이었다가 차츰차츰 늘려나갑니다. 그게 사료에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조 때 보면 태종 때 처음으로 몇 명의 사람들을 전임관으로 만들어요. 근데 사람이 없는 태종 때 제대로 못 만들었던 이유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려에서 조선 넘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조선 건국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 스승관계에 있다거나 혹은 고려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고려하고 자기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 고려 후에 태어났거나 이런 사람들이 커나가는 시간이 한 세대 지나니까 바로 태종 후반기에는 사람들이 들어오죠.
과거 보고 들어보고 해가지고 인재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니까 태종 세종 2년에 그 베이스에서 집현전을 만들 수가 있던 겁니다. 사실은 태종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태종은 아주 흥미로운 소설을 쓰면 좋은데 그걸 꿰뚫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태종이 잡힐 겁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태종도 예전에 그걸 소설 쓰려고 그랬었는데 제게 눈에는 칼이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네. 불교에서 자, 이제 이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저 사원전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끝까지 물고 가야 됩니다, 좀. 그리고 도성에서 사원을 쫓아내잖아요. 아시죠, 그거는? 사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다 지역으로 쫓아버립니다. 그 이유, 그 맥락에서 이 사료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재밌습니다. 네, 태종실록 권일 1년 윤3월 23일 기사 보겠습니다. 지강대학 생제일절하여 상활. 이것도 이제 이거는 그 대학 연의 안에 그 대학의 생제에 관한 구절을 다룬 그 구절에 이르러서 상이 이르기를 고지 위민은 산업공상이 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백성은 산업공상 네 부류뿐이었다. 하니까 사관 민인생이 진왈, 사관 그 민인생이 나와서 아래기를 당시에 그 사관은 그러니까 이 경연하는 자리에 사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왕의 거동을 기록하고 하는 그 사관들이 배석을 합니다. 그 민인생이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은 유수지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놀고 먹는 사람을 말하죠. 유수지도는 놀고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생제 재용을 생산하는 백성들이 너무 적습니다. 라고 하니까 태종이 말하기를 그렇다. 그래서 그러니까 놀고 먹는 무리들이 진실로 너무 많다. 이게 아까 네. 얘기 드렸던 네. 것처럼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네. 저 세금 내고 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절에 가가지고 있다. 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민인생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 놀고 먹는 무리로는 이단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여기서 이제 불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헌부는 사헌부를 말하죠. 사헌부에서도 오교 양종의 명리지승은 이제 당시에 그 도승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조계종의 그런 승직을 갖고 있는 그런 종단의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임원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명리를 쫓는 승이라 그래가지고 좀 비하하는 뜻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리를 쫓는 그런 승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그 지금 사찰이 가지고 있는 그 사찰 땅 그리고 또 토지 근데 장획은 노비를 말해요. 그 노비도 모두 다 공으로 다 귀속시킨다. 속공한다는 말이 있죠. 공적인 그 국가의 재정으로 귀속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산문의 도승들만 남겨두기를 사헌부에서 또 청했다. 근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여역 직이 불가이 절욕파지. 나 또한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불도들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하다는 걸 나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폐단들을 다 없애고 개혁하고 싶지만 지금 태상은 여기서 이제 상황을 말하죠. 태상왕. 예, 태상왕을 태상왕이 누구냐면 아시죠? 저 태조 이성계. 네, 예. 이성계가 아직 살아 있어요. 태상왕이고 네. 아직 정종이 살아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상왕이고 네. 이렇게 되는. 예. 태상왕이 불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차마 지금 갑자기 그렇게 제도를 개혁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그렇게 하고 이제 태종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은 옛날에 불씨는 언제, 그러니까 이제 부처를 말하겠죠. 부처는 어느 왕대, 어느 시대에 처음 일어났고 또 불교를 좋아했던 거는 어느 또 시대였고 또 불교를 배척했던 거는 어느 시대였는가 하니까 시독, 김과, 시독은 이제 시독관을 경영관 중에 하나거든요. 김과는 그 정도전의 제자로 돼 있고 고려 말에 이제 과거 급제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경영관이 되려면 주로 문과 급제자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 시독 김과가 명진 역대 호불 역대로 불교를 좋아했던 경우는 끝내 치패, 그러니까 다 망했고
그다음에 불교를 배척한 경우는 종래는 잘 다스려졌다. 그런 것이 모두 통감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런 거를 다 명진, 그러니까 분명하게 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진술을 한 거죠, 왕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태종이 말하기를 헌부 장중에 역용 시원하니, 그러니까 헌부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사헌부에서 올린, 그 여기서 장은 이제 사헌부에서 왕한테 올린, 그러니까 장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 이 장은 그러니까 서장을 말한 것 같아요. 조선 후기에 가면 개라고 하거든요. 아래 일개자를 쓰는데 이때는 장본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헌부가 올린 그 장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다. 이것은 필시 유관의 말일 것이다. 그래서 이 유관은 그 당시에 사헌부 대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사원이 그 주동이 돼갖고 올렸던 이제 장계인데 이런 말들은 유관도 늘 해왔다는 거죠. 근데 유관은 이제 목은 이색의 제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던 늘 그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헌부의 장계에 그런 말이 있다면 그건 필시 유관의 그런 주장이 들어간 것이다. 이제 말하니까 그 다음 그걸 받아서 이제 말한 사람이 유창인데 유창은 이제 유경애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공경경자 쓰던 사람. 공경경자를 쓰던 사람이 개명을 해서 유창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이 인물이 지금 선생님 아까 강조하신 그 대학연의를 굉장히 중시해서 태종한테 이 대학연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석에도 지금 이 유창이 등장해서 같이 얘기되는 거는 자기가 그런 강조했던 그 자리에 또 나와서 같이 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시의 화복지설은 허탄해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니까 태종이 그렇다. 예. 그래서 강이 끝나고 나서 강간들한테 궁중의 술을 이제 하사해서 나눠줬다, 위로했다. 그런 뒤에 궁온. 이 번역한 거 듣는 거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한결 이해가 쉽죠. 네. 정리를 하자면 지금 사상사적 전환이라고 표현을 했고 아까 앞에서도 왜 불교 사회였던 데서 하필 이 유가 사회로 갔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 유불의 전환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불교가 고려시대에 했던 역할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렴풋이밖에. 다만 이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의 몇 가지만 포착을 한 게 있는데 첫째는 이 유로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를 성리학이라고 놓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보는 시각이 좀 혼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때 지금 조선의 문제를 바라보고 풀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리학을 목적으로 삼아서 문제를 접근해 나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거꾸로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들한테는 그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도전, 정몽주, 이때 당시에 조준, 하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종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풀어야 될 사전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제도 문제도 있고 한데 그 답을 보니까 주자에게서 혹은 정호정의에게서 혹은 사마광에서 보이더라. 순서는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회를 마치 우리가 조선 후기를 나중에 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근대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 서구적 근대로 설정을 해가지고 갔던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오류인 것처럼 이때에 이 사람들의 행적을 머리를 성리학을 하나의 목적으로 두고 갔다고 생각하면 주객이 전도된 거다.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퇴율이 자기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우암, 성호 이분들이 다 자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 문제 속에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은 잠깐 뒤로 밀어놓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갖는 다음 시간과 연결돼 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이거였습니다. 세종 때 되면요, 사서 똘똘 외웁니다. 세종이. 그래가지고 저 학자들하고 세미나 하다 말고, 아니 왜 저기 사서도 잘 못 읽지? 이러면서 쫑크를 주는 대목들이 꽤 나와요. 그런데 세종 이후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우리 잘 알죠? 저기 김갱필 이분들 나올 때는 소학으로 갑니다. 들어보셨죠? 사서하고 소학은 레벨상 상대가 안 되는 책입니다. 소학을 보시면 알지만, 이 사서의 크기, 우리 우주론적 이 지평과 이 소학은 말 그대로 소예요, 소. 어렸을 때 생동거지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가요. 전 제일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사서가 언제 들어왔냐면, 사서를 실제로 세미나한 게 보이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 고려 말에 충무공왕인가? 그 무렵입니다. 공민왕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렵부터 사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경연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종 때부터 해가지고 100년이 왔어요. 그런데도 다시 소학으로 갑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그리고 다시 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태율 단계에서 사단칠정 논쟁이 벌어집니다. 맹자에서. 그럼 왜 텍스트 상으로 이런 일관되지 않은 것 같은, 뭔가 상승되지 않는 것 같은, 축적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들이 나타날까? 이게 제 궁금증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걸 다 풀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으나 지금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그게 우리 삶이 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육을 전환해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 태종 때 되면 이 대학연이 강의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노는 놈들, 두 개입니다. 노는 놈들. 이게 승이다. 그렇죠? 두 번째, 여기 밑에 보면 불시의 화복지설은 허탄하다. 이거죠. 이 화복지설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과응보, 업보, 그죠?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이거 다 거짓말이다. 허탄하다는 말. 그런데 지금 말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득 진짜 내가 죽으면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 이 책에 저 한번 선생님께 설명도 해놓고 다 했으니까 한번 찬찬히 보실 게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죽을 때 내가 죽으면 육아에서는 주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 몸은 가벼운 기는 흩어져서 위로 가고, 그죠? 아주 간단하게 주자어류에 나오는 말이 탁한 기는 아래로 해가지고 땅으로 가버리고 그것뿐이지. 그리고 그게 4대 지나면 그 아이덴티티마저 없어지는 거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제사 4대로 지내는 거 아닙니까? 4대 동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윤리적인 뚝 떨어진 그 명제가 아니고 매우 그 구체적인 거죠.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똘똘 외웠어요. 주자어류. 나는 죽으면 땅으로 가고 하늘로 흩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수백 년 동안 너 죽으면 잘못 천당 간다. 천당 지옥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그렇죠? 간다. 그런데 밤에 가만히 죽을 때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기로 가고 기가 흩어지고 내가 아기로 축생으로 안 태어난다는 보장이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이 세미나가 조선 초에 100년을 갑니다. 100년을 가요. 그 세종대왕이 소원왕인가? 비가? 심씨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궁궐 안에다 내불당 차려놓고서 명복을 빌잖아요. 그 세종이 얼마나 그 불교를 갖다가 뒤로 밀어내려고 치열하게 애썼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곳곳에 나오는데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사료, 제가 마저 요 자치통관과 관련된 거라 선생님 한 번만 더 그거 좀 한번 해주실래요? 요걸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 성종 16년 12월 15일 경향기사인데요.
그 경연에 나아가서 자치 통감을 강했는데 그 한유가 불교표를 올렸다가 그 조주자사로 이렇게 됐다 하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딱 구절이 그렇진 않고요. 이제 그런 내용의 부분에 이르러서 시독관 민사건이 이제 아래는 거죠. 성종한테 한유의 말은 충성심에서 나왔는데 헌종이 그 글을 출진 이제 조주자사로 내쫓은 걸 말해요.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로부터 인군 중에는 선종자, 그러니까 끝을 잘한 자, 잘 마무리한 자가 드물다. 끝이 다 안 좋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드문데 헌종 또한 불법에 그러니까 혹해서 의혹이 돼서 결국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 그렇죠. 이게 이번에도 강의 내용이 그 자치통감입니다. 요걸 한번 잘 기억하고 제가 설명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불교는 그러니까 사람이 갖는 이제 유한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꼭 무한성을 생각하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게 1000년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한성을 생각할 때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불교에서는 그걸 해탈 또는 윤회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그런데 유가에서는 그 공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죽음은 끝이죠. 모르죠. 그게 어디로 남습니까? 내 가족으로 남고 친구에게로 남고 내가 살았던 사회 사람들한테 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게 종교이면서 양상을 띠는데 유교에서는 이게 역사의 양상을 띠죠. 자기의 삶이 남는 거는 방식은 그래서 이 역사로 남고 그래서 매우 현실주의적입니다. 사회관계를 풀어나가는 문제든 도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데 이 불교에서 유교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종교적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탈각되어 나가면서 방식이 이 사로 해결하는 방식이 나타나요.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로 남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 유한자가 자기의 이 유한을 넘어가는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재미있는 이해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점들이 나와 있어요. 이래서 실제로 이 전환이 중국의 남송에 일어났을 때 남송에서는 본격적으로 춘추학이라고 하는 말이 상용되기 시작합니다. 춘추학이란 말 아시죠? 춘추가 역사니까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융성하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텍스트가 지금 여기 봤던 자치통감하고 자치통감 사찬 주자가 편찬한 제자들하고 편찬한 자치통감 강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텍스트까지 왜 소개를 드렸냐면 두 중요한 텍스트까지 왜 소개를 드렸냐면 바로 이 질문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아까 읽은 데서 보면 한유가 좌천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얘기가 불교를 많이 믿었던 자들은 망했고 불교를 배척했던 자들은 흥했다. 이 키워드 아니에요. 그죠? 그 대표적인 예로 양무제를 꼽습니다. 아시죠? 자기가 직접 달마가 그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무제의 예를 들거나 그 역사 속에서 불사를 하다가 망해먹은 왕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의식화 교육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아까 봤던, 우리가 저번에 봤던 태종실록이 나왔던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성종 때까지, 실제로는 태종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시기까지 제일 많이 하는 세미나가 역사 세미나고, 두 번째 많이 다루는, 역사 세미나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불교의 윤회관, 생사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정말
불교를 배척한 사람들이 나라가 흥한 게 맞지? 그 거짓말 아니지? 서로 왕은 신하한테, 신하는 왕한테. 근데 이것이 단순히 관념적인 논쟁이면 이게 서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역사 텍스트를 택합니다. 역사에는 불교 믿었는데도 망해먹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뽑아서 서로 안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년상으로 가져가고 유교적 방식으로 삶을 자꾸 하나씩 옮겨나가는 시간이 대략 10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 겁나는 시간을 100년 동안 세미나 하면서, 그래서 이 초기에 그 정도전이 삼봉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불교에서 유교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 불시잡변에 보이는 텍스트에 그것이 논리적으로 영성하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또 정치적인 문제만도 아니고 사회 경제적인 언어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매우 물질적인 말입니다. 불교는 이때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불교는 하나의 이 사회의 기본 조건을 기본적인 물질적 조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토지, 인구, 조직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걷어내야 돼요. 이 물질적 조건으로서의 불교를 걷어내는데 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못 가본 죽음 이후의 시대가 겁나는 거죠. 이걸 걷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작업들이 끊임없이 조선 초기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됐던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혁명은 성공했으나 그건 정치의 변화고 사회 변화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 사회 변화는 전혀 뒤따르질 않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역사책을 볼 때 여러분들이 몇 년이야? 조선 건국? 1392년에 고려가 끝나고 1392년에 조선의 건국이라는 챕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까 100년이라고 했지만 그 100년이라는 게 그 챕터에서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그 왕만 바뀌었죠. 그 밑에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 100년 사회라는 건 고려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아직 조선 왕조라니까요, 지금. 똑같이 생각하시니까 지금 이승만을 우리가 왕으로 생각했지 대통령으로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이승만은 워낙 사람이 잘생겼고 한복도 입고 한시도 잘하고 아까 저건 양녕대군의 후손이고 뭐 갖출 거 다 갖췄어요. 요새 말하면 스펙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평생을 남을 분열시키고 죽이고 자기 정권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모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반은 날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이 사회에 반이 이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는 얘기하는 거지 공적으로 안 해, 내가 이런 얘기. 근데 왜냐면 아직도 왕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이명박 대통령이 온갖 나쁜 일 다 할 수 있고 무슨 영일대군이고 무슨 방통대군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는 거는 그게 다 황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왕이에요, 지금 왕. 우리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문제는 아까 지금 불교를 이 얘기를 하나 들었지만 불교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려 시대의 제사 지내는 법이 어땠냐. 이거 우리가 지금 잘 모른다고. 지금 우리는 조선 왕조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지금 고려 사회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고려를 몰라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제사 지내는 법도 다르고 복식이 고려 복식이 어땠냐 이거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제가 한복이라고 입잖아요. 이거 고려 복장 아니에요. 이건 명나라 이후에 이 조선 왕조 복장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자들도 지금 한복이라고 여러분들 입잖아요. 이 한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여자들도 한복이라는 게 이게 고려 조선 왕기 말 형태입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조선 초기 복식도 아니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복식도 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가옥의 구조가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옥이라는 거는 사랑방이 밖에 있고 안채로 이렇게 안외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고려 가옥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고려 가옥 구조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옥들이 전부가 조선 구조이기 때문에 고려 구조를 잘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이 옛날 안동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옛날 가옥들 보면 안채는 여자들만 있고 사랑채 밖에 남자 공간이 따로 분할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 여자 합방하는 것도 자기 부인이라고 매일 데리고 자는 게 아니에요. 정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랑데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녀 유별이 생기고, 근데 고려주에서는 남녀 유별 그런 개념 없어요. 지금 상당어른이라는 게 지금 이후에 생긴 거라니까요. 상당어른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고려사회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팔관에 연등에 뭐 해가지고 맨날 무슨 불교 행사면은 여자들 나가서 빙빙 돌면서 거기서 그 즐겁게 놀았던 나라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변했지만 여자들 지금 안채에 갇혀가지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지금 조선 왕조는 대대적인 모든 측면에 있어 사회 변화를 지금 만들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전통 사회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고려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100년 동안의 변화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뭐 사서에서 소학으로 내려갔다고 그러지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자 가래예요. 가래. 그러니까 소학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무슨 얘기냐면 보다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수학이라는 건 어린애들 잡자는 얘기거든요. 그래 버릇이 들어야 거기 남녀 질서 부동성이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수학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태교부터 모든 게 유교적 삶을 가리키는 책이 수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거를 바꾸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조선 왕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하여튼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조선 왕조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내가 보기엔 우리 어머니는 아주 정말 왕조의 여인이에요. 요새 보는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하면은 진짜 우리 어머니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조선 왕조의 아주 전형적인 사대부 가문의 여자인데 그런 여자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지금 달라요. 모든 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지금 바뀌었습니까? 조선 왕조의 모습이 거의 없거든요. 요새 여자들 우리 어머니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변했어요. 모든 게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 고려에서의 조선으로의 변화라는 것은 이게 너무도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였고 그 가치관을 그러기 때문에 오죽하면 세종이 한글을 만들겠냐는 거예요. 변화시키려니까 직접 소통의 루트를 대중과의 소통을 루트가 한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한문 가지고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이러한 조선 왕조의 건국을 우리가 굳히려면 이런 이념의 변화라든가 사회 삶의 방식이라든가 모든 하부구조, 상부구조가 다 같이 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그럼 위에서는 배척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언문으로 최소한 부여자들에게는 침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지금 한 얘기와 더불어서 한글이
한글이 창제되었어도 한글을 가지고 사서언어가 만들어지는 거는 7대나 돼서 내려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부 처음에 만든 게 뭐예요? 불경을 번역한 거예요. 불경을 한국말로 우리말로 불경을 번역한 거예요. 전부 불경을 한 거예요. 왜? 그 당시 많이 읽던 책들이 불교의 나라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니드가 있는 거예요. 불경은 한글로 하면 사람들이 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껴서 이제 무슨 용비어청 가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뭐냐면은 이걸 바꾼다는 게 힘든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조선 왕조 초기의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변혁을 만들어냅니다. 기적적인 거죠, 아주. 그걸 만들었다는 게. 그래서 고려 사회를 근원적으로 조선 사회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이제 무르익었을 때가 겨우 퇴계율곡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되게 역사적으로. 그러면서는 그때는 완전히 칼라가 이제 유혈 칼라로 가버리는 거죠. 모든 사회. 여러분들이 안동 같은 데서 가서 느끼면은 안동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걸어보시고 사람 만나면 아직도 그 유교 사회에 아주 전형적인 느낌이 남아있는데요. 안동 부근에 가면은. 그런데 옛날에 고려 때 안동은 전혀 그런 안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사회 변화를 결국은 만들어간 이 역사의 이 초기 문헌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세종이라는 사람의 그런 것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새롭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선생님 그 사화하고 살림시기, 그러니까 선조까지 쭉 이렇게 가면 그림이 좀 이렇게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사화, 살림, 오케이.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 뭐 4대 사화니 이런 것들, 그 잘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나도 그 뭐, 이게 헷갈리는데, 그런 게 왜 일어났으며, 그런 것이 우리 역사에 무엇을 말해준 것인가? 사화와 살림. 그러면서 이제 살림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살림이라는 거는 즉, 신진 권력 세력이거든요. 참신한 신진 권력 세력들이 어떻게 안배되고 어떻게 기복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조선 왕조를 이렇게 만들어 갔는가. 그 사실은 뭐 요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거지만은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쓸 적에 최초로 조선 통사라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 전에는 통사라는 건 없었어요. 통사라는 건 없었는데 통사라는 건 한국사 전체를 통째로 쓰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은 그건 통사가 아니잖아요. 그 당대 왕들의 이걸 편년체로 이렇게 기록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사라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거네. 뭐 이만희시류니 뭐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초로 통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는데, 그때 조선 총독부에서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아주 딱 2개로 굳혀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내가 뭐냐면은 나는 국사 개론을 이상하게 1967년에 한국신학대학에 가서 처음 배웠어요. 그때 한국신학대학에서 저를 가르친 선생이 그 위대한 홍희섭 선생이었다고. 근데 연세대학교 홍희섭 교수님이 그 한국신학대학에 와서 강의를 나와서 내가 그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내가 한국신학대학 가서 강의를 내가 노자 강의를 해준다고 그걸 개강을 했는데, 불과 10명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강의를 하냐 마냐 고민 중이에요. 어? 그러니까, 내가 한국신학대학 가서 몇 분 안 받고
좌우지간 노자 도덕경 강독을 해서 내 평생에 그걸 걔들한테 이 목사가 될 애들이니까 난 그냥 사명을 가지고 해주려고 하는데 10명이 신청을 할 거예요. 난 이런 거는 참 뭐 내가 어쨌다는 게 아니라 이게 상상이 안 돼, 지금 내 머리가. 우리 때는 누가 와서 최소한 노자 도덕경을 그래도 그 사기의 대가가 와서 강의한다 그러면 그런 건 듣거든요. 근데 10명 신청을 해서 내가 지금 고민 중인데 하여튼 나는 우리 때는 그 홍희섭 선생님 와서 그걸 하시면서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때 딱 두 개다 이거예요. 하나는 조선 역사는, 조선 민족은 항상 분열하는 역사다. 그러면 옛날에 부족국가 시대도 서로 분열하면서 싸우고 삼국시대도 백제신라에 분열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조선에도 당쟁끼리 계속 분열해서 싸우고 그렇게 해서 계속 분열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반드시 쓸 것. 이게 그러니까 보도 지침이지. 뭐 그런 지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분열의 민족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고 항상 대국에 의존해야만 사는 놈들이다. 4대라는 개념을 부각시킬 것. 그러니까 분열과 4대 이것이 우리 역사가 통사가 처음에 쓰여진 그 기본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사관이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하등에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왜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못 산다. 이런 미친 소리들을 하거든요. 이게 모든 우리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이 결국 식민지 사관의 연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조선 왕조의 문제도 그 분열의 메커니즘 쪽에서 바라봐서는 아니 된다. 이 귀족 세력들, 신흥 사대부 세력들 간에 어떠한 권력의 밸런스를 가져서 어떤 식으로 국가의 이 권력 분배를 이룩하고 이런 문제지 이것이 어떠한 분열의 메커니즘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냐면 조선 역사를 뭔가 주체적으로 우리식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요 다음 시간부터 전개될 살인과 그 사화의 문제 이런 것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